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고요. 한덕수, 최상목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라는 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알려진 소식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언론의 취재가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졌지만 사진이 찍혔네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진. 어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고 그 외에는 영상을 통해서는 저희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출국 금지된 상태고 어제 역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인사는 차례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었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움직임이 있자 사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라고 불리는 두 인물이 출국 금지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입당을 했었고요. 본인이 탈당하지 않은 이상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당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최근 일련의 과정은 저는 경찰이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대선을 앞두고 너무 민감한 시기에 조사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유감입니다. 다만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할 부분은 챙기고 가야겠죠. 어제 수사를 받은 부분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영상 화면은 좀 다른 게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관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단언하기 좀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맡지는 않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요. 이달 중순부터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하면 단일화 과정 혹은 일각에서 표현한 후보 강탈 과정에서 그것이 실패된 뒤에 곧바로 출국 금지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필 이 시기에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너무 늦어졌다, 조사나 수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경호처 서버, 비아폰 서버 다 원격 삭제됐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안가의 CCTV도 삭제됐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오히려 내란 혐의자들의 어떤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 지금 다 삭제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지금 이제 거의 6개월 돼가지 않습니까? 계엄 내란 사태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혐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CCTV 등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제서야 확보가 돼서 말을 맞춰보니까 전혀 했던 얘기하고 다른 그런 그 상황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출금 조치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본인의 어떤 이런 그 내란 혐의들을 좀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좀 더 신속하게 뭔가 증거들이 삭제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만만디로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좀 더 신속하게 수사가 좀 확대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소위 내란으로 불리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 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간에 해왔던 말바꾸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 이것을 일종의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당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빠르다, 늦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도 지금 대법원의 어떤 선거 판결과 관련해서 판결도 하지 말라,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똑같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맡길 것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출국 금지가 됐는데 지난달까지 관세 협상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의 대표임을 자신이 자처하면서 미국 가기 전에 언론에 여러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출국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출국 금지 사유를 보면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 여러 출국 금지가 가능한 사유가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러 사유 중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세 협상의 대표자였던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출국 금지가 돼서 나라 밖을 못 나간다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출국 금지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 이후에는 다른 이제 조치들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법적 절차들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죠. 이번 대선의 마지막 토론이 오늘 저녁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토론의 성적표도 공개됐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선 겁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으로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선일까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이틀 뒤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는 공표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바깥으로 알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1%, 권영국 후보가 1%, 없다는 4%, 모름, 응답 거절은 1%였습니다. 부동층이 상당히 줄어든 가운데 큰 틀에서의 추세랄까요? 흐름, 판세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세 분께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심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이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론은 작년 계엄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를 보면은 20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졌던 재외국민 선거에서도 2013년에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의 분노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열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개 후보별로 조금씩 그 지지율에 등락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시종일관 판세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1위이면서 2등, 3등 이렇게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1강 1중 1약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세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처음부터. 예.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론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긴 하지만 확장력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면서 중도층의 이탈도 있고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만회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됐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런 흐름이 조금 덜 반영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아직 일주일이라는 그 선거 기간이 남았죠. 또 내일 모레부터 본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100% 투표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나오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77% 정도 대선 그 투표율이 실현됐었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저는 충분히 아직도 역전 가능한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물론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여론조사상에서는 고전했지만 실제 득표율은 여론조사를 훨씬 뛰어넘는 최종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선거 구도 자체가 우리 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신다면 충분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6.3 대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목 금요일은 사전 투표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순위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갔을 때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결코 안심을 할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쫓아오는 모형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카메라 앞에서 발언을 줄이고 유세 현장에서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연이은 실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보였던 그런 국면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당황한 지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양자구도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바짝 쫓아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는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짧은 시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로 봤을 때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위원장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아마 이준석의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거의 모든 언론이 모든 언론이라고 하면 제가 좀 비약이 있을 것 같고요. 다수의 언론이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단일화 주장이 이준석 후보의 체급만 높여준 셈이 됐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했던 한 국민의힘 패널은 그렇게도 분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부로 단일화를 접은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의 뜻을 존중하겠다.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왜 단일화는 포기한 게 됐습니까? 단일화를 포기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걸 인정한 단일화는 여전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노력해야 하는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고 본인에게 투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측면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후보나 아니면 우리 그 당에서는 이른바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40%대 초반으로 떨어뜨리고 예. 이준석 후보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기록한다고 하면 40% 중반을 기록하면 당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는 TK, PK 지지율이 과거 2022년에 기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득표율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저는 40% 중반대를 기록하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단일화 이슈가 최근에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고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부각된 측면이 있어요. 단일화 이슈가 오늘 상당히 꺼진 것으로 보이고 정광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언론에서 볼 때는 이제는 단일화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이슈와 함께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계속 그 선거로 갈수록 저는 주목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으로 수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백지수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단일화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후보 빼고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백지수표를 내밀다가 오늘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3자 구도로도 우리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좌충우돌처럼 보여요. 그냥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하는 것인가 싶어서 이렇게 자신 있었으면 왜 그동안 그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스토킹 하듯이 그렇게 단일화 얘기를 꺼냈었던 것인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준석 후보의 이제 기자회견, 또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 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 단일화 논쟁 속에서, 논란 속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주목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도 조금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국민의힘에서 이제 포기 선언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면서도 그 단일화 논쟁으로 인한 상승 효과를 좀 노려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그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제3당 후보가 나와서 선전을 하더라도 혹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마지막에는 1당과 2당으로 수렴되는 그런 투표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다 목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거대 양당 쪽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얘기가 나온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미미하게 지지율이 잡힐 때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얘기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말만 해줬었거든요. 아니면 거의 언급이 없듯이. 근데 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 전후로 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보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낸다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단일화, 집착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시간,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의 그 지지율이 나온 것은 순전히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개인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논란이 사라진 것은 사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겐 더 호재다. 왜냐하면 저희가 펼쳐가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현장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차량의 동승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이슈들이 굉장히 덮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의 시간이 오롯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오늘 밤 토론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후보들 일정을 쭉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외부 일정이 없네요. 유세 일정도 없고 마지막 토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번에 걸친 토론인데 마지막 토론이고 토론 자체가 후보들의 어떤 대세라고 할까요? 대세론을 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시 못할 어떤 그 민심의 그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회에 지금 매진하고 있고요. 예. 특히 1, 2차 토론회 때 좀 아쉬웠던 점들 또 그때 뭐 실수라고 생각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토론이니까 뒤돌아서서 네,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승부를 걸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전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아까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5% 정도는 여전히 지금 결정을 못 하거나 모른다 이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유권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호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 좀 흥미롭게 지켜보실 것 같고 네. 또 현장에서 뭐 선거 유세하는 장면을 직접 많이 찾아가고는 있어도 아직도 못 본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보들을 조금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녁 토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유세 일정이 없었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토론회다 보니까 특히 오늘 주제가 정치 외교 분야예요. 정치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는 참 많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하겠다고 했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본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관련해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개헌안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왜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문제점을 짚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이른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셰셰 외교. 이것은 미국 조야에서도 이것이 한국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가 갖고 있는 외교관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거든요. 분단 현실을 고려한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느 토론회 때보다도 공격적인 질문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도 앞서 낮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외에는 주로 이제 TV 토론 준비하는 일정인가요? 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저녁부터 TV 토론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지만 적어도 두 번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만큼은 이재명, 이준석의 양자 구도가 펼쳐졌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오늘은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특히나 정치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경제, 사회 분야와 달리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이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많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혼이 나다시피 할 것 같은 모양새가 펼쳐지고요. 그 사이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 계엄과 탄핵,
국면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줄타내기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 겁박과 같은 모양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모두 진한 세력이다, 구 세력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토론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안 나올까요? 뭐 아무래도 사실 1차, 2차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는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나 단일화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포기 선언이 나온 만큼 오늘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모호한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질문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셰셰 외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반론권 드리고 또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해서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발언했으니까 또 반론권을 차려 드릴게요.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그 가치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반도의 특성상 저희가 또 분단된 이 현실에서 이 도랑에 갇힌 소다 이런 얘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실리 외교, 실용 외교, 등거리 외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쉐쉐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바로 국익에 부합하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하러 우리가 개입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과 모두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김문수 후보가 무슨 뭐 미국과 굉장히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미국 뭐 도하에서 뭐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던데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만나기 훨씬 전에 조셉윤 그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서 이미 듣고 보니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다 생각이 그런 평가도 이미 받았고 또 미국도 굉장히 안심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이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 또 한미일 어떤 협력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대중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국익에 따른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비틀고 왜곡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김문수 후보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 예. 본인의 외교 안보관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선관위에 낸 어떤 공약 관련한 것도 이재명 후보만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1차, 2차 토론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말 그 근거 없는 왜곡 또 비틀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중단해야 된다. 일주일 앞두고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근데 양안 문제는요. 세계 외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일관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는 정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꿔서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이게 현실적으로 국제 질서 급변하는 과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를 뽑아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른바 우리 당의 자강론인데 이준석 후보를 뽑으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은 7일간 저는 우리 당이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부분은 계속 뭐 일주일 동안 말씀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서로가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누구 책임이다라는 게 그러면 뽑은 다수의 국민이나 유권자는 뭐가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공방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집착하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2등 내지는 3등 후보가 될 것을 상정하고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대선 기회가 열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이재명 후보를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을 내세웠을 때는 결국에는 더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쓴소리를 했던 이준석 후보에게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표현한 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기회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들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관련한 책임론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 이 선거는 누구 때문에 졌다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민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찍어서 중도 보수 후보가 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그 당선을 돕는 격이 된다는 건 뭐 조금이라도 정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을 잠깐만 짚어볼게요. 탄핵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오늘 많이 제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른바 친한계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거든요. 국민의힘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앞서 그런 점을 짚어주셨고요. 저도 굳이 어젯밤에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가 있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굳이 이렇게 분란이 될 만한 내용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원팀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주일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팀으로 뭉쳐야 하고. 예. 그래서 대단히 이런 논란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시도록 하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이 부분에서 특히 국민의힘과의 차별화 지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을 오늘 토론에서 강하게 제기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필패라는 것입니다. 정 대변인께서 중도 보수로의 표가 만약 분산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중도 보수가 과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서도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내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선 지선에서 이겨본 후보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과도한 말씀이고요. 내란 세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올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그런데 이런 분을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개별 유세 지원을 하다가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무대 위에서 같이 유세를 했던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친한계 의원들도 다들 뭐 개별로 다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다들 선대에 합류하면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굳이 이런 날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뭐 열 몇 번째라고 하는데 이름을 굳이 올렸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집안 단속도 정리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인데 찬물이 아니라 정말 얼음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원사폭격 시켰던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후보하고 나는 뭐 너무 오랫동안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쪽 저쪽 다 선긋지도 못하는 이 내란 세력, 부정선거 세력 이런 세력들하고 함께하면서 당선될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도무지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또 그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란 세력 종식시키고 헌정수호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위험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성장시키는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남미 후진국 만드는 이재명 후보냐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제가 김문수 외치면 대통령 3번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신경 써야 할 것 바로 듣기 평가입니다. 마치 청기백기 게임처럼 후보 이름 잘 외쳐야 하고요. 연사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요. 안철수 의원, 국회의원 4선에 대선 출마 4번의 내공으로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윤 정부의 핵심 참모 이원모 위원장 순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대통령,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경제 지식으로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한 우리의 호텔 경제야. 북섬. 그 원인 누굽니까? 김문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민심을 듣는 민주당 의원들은 때 아닌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세 중에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지나가거나 취객에게 주정을 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기열번 이재명 선거운동. 아니 본인 누구예요?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 효과에서 승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승수 효과도 알고요. 근데 본인이 마이크 떠나고 나서 저한테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선 한 남성이 자동차 경적을 울려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선거원들을 다치게 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 뒷부분에 나갔던 저 영상 때문입니다. 대구 유세 중이었고요. 민주당에서 유세 중이었고 20대 남성이 선거 사무원을 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세 중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영상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진짜. 아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진짜. 내가 이상하지 아니 그러지 야, 집에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차에 매달리고 있으면 멈춰야지. 아니 차에 매달리는 게 말이 되나? 잡지 말고. 아니 우리가 뭐 했는데요? 보세요. 나오라고 한 건가 아닌데. 앞에서 막고 있으면 왜 막았는데? 예, 굉장히 거친 상황이었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죄라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하게 경적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선거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특수상해죄라는 게 있네요. 특수상해죄는 아마 몸싸움이라기보다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지금 청구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세 중에 박주민 의원 비롯한 우리 또 선거 사무원들, 운동원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력행위, 저는 뭐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다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런 폭력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이 한 표를 뭐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은 선거날 또는 뭐 사전투표 하러 가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정당,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막 경적을 울리고 창문 내려서 막 박주민 의원 노려보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선거 운동원들이 이제 그걸 만류하다가 차를 막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 운동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차에 매달려가지고 상태로 한 10m 이상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4분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랬던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 영상을 본인 그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너무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거든요, 댓글들을. 그래서 저는 저 지금 차를 몰고 가는 저 청년이 뭐 대구 시민을 뭐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의사표시는 주권자로서 투표로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지금 사람을 매달고 가면서 해서는 좀 상상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도 정치 양극화 해소라는 부분인데 모든 후보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특정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다행히 범행 시도는 없었지만 이런 글만 있어도 굉장히 큰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 유세 중에도 한 남성이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방해하다가 결국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박 글도 게시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가감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큰 걱정입니다. 왜 이럴까요? 글쎄, 그 김희정 의원님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고 또 축제라고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선거라는 게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양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감정적 충돌, 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좋아하는 위인인데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데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달라도 존중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택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권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강요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치 양극화 문제가 실제 저도 이 정치에 몸 담다 보니까 밖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나쁘게 조성돼 있더라고요. 현실 정치인으로서 반성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런 정치 양극화 해소에 우리 그 현실 정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치열한 논쟁 끝에 협의점을 찾거나 또 다른 이견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21세기의 지극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당, 다른 후보에 대한 이야기이더라도 다른 후보 모두 그리고 전체 정치인 모두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정 후보가 방탄도구를 강화한다든지 경호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또 경호를 강화했냐, 방탄도구를 왜 사용했냐라는 식의 논평을 내거나 어떤 유세 도구로 사용하는 것조차 저는 이런 어떤 테러 행위를 더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모두가 좀 이 문제에서만큼은 단결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죠. 노무현 정신을 놓고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어떤 취지입니까? 이제 방금 양극화 중단을 얘기해놓고 좀 이런 설전을 벌이게 돼서 예.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린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뭐 노무현 장학금에 대해서 내가 그거 받았다라고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이준석 후보의 과거 발언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왜 어떤 노무현 장학금을 받고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냐 어떤 이런 취지의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밝혀준 거거든요. 노무현 재단의 어떤 장학금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의 장학금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 설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저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전장으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왜 선거에 이용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앞장섰던 분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진말했던 분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읊기 시작하면요. 정말 더 확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험지에 도전하고 험지에 도전한 끝에 당선이 됐던 그 노무현 정신을 이준석 후보가 실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저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의당에서 활동했나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이 팽배한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말바꾸기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 예.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약자 편에 선 통합의 정치라기보다는 뭔가 갈라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상징되어 있죠. 이준석 후보 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랄지 그게 과연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면서 운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뭔가
그런 내용들이 난무했던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도 거기는 뭐 즐기고 노는 콘텐츠다라고 또 옹호한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언행 불일치 아니냐, 말 자꾸 바꾸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 무슨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논쟁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더 말씀하실 분. 예. 짧게만 반론을 예. 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뭐 일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즐기고 노는 콘텐츠다라고 정확히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대변인 논평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커뮤니티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으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출신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갈라치기 정치인이다, 혐오의 정치인이다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결국엔 노무현 정신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가 그 걸어온 그 길들, 특히나 동탄에서 험지에 도전을 해서 굉장히 기적을 일으켰던 동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런 정치의 경로를 살펴보셔야지 또다시 어떤 커뮤니티를 언급하고 또다시 갈라치기 딱지를 붙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정신에 정확히 배치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서 정광재 의원도 한 말씀. 노무현 전 하겠어요? 대통령이 역대 예. 대통령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누르고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평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는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임승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신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그 진영의 논리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만 독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제 정치적 반대를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러 설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은 아마 대선 이제 한창 마지막 투표할 시간이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또 대선 과정을 쭉 짚어보고 개표 결과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딱 일주일 남았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왔거나 조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가 있지만 내일부터 조사는 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자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부터 볼게요. 갤럽에서 했습니다. 다자구도 또 양자 대결을 가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일단 다자 대결에서는 49%,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 11%, 권영국 후보 1% 순이었습니다. 이 여론이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면 이 여론이 공표 금지 기간을 거쳐서 대선 투표일까지 여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뭔가 또 큰 변수가 있습니까? 네. 뭐 여론은 어쨌든 아직 투표가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늘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대선을 남겨놓고 있어서는 변화의 폭은, 변동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이제 그 부동층,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도 보시듯이 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일정 수준 비율이 있어야 네. 사실 변화폭을 키우는 것인데 그것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고, 최근에는 사실은 사전 투표도 이렇게 변화폭을 줄이는데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당히 선거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든요. 요즘에 사전 투표에 투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남아있는 투표할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겠고,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 최선을 이제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수험생의 수능 점수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점수를 홀로 올릴 수가 있는데 대선 주자의 지지율은 혼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합의 100%라는 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후보들, 다른 캠프들도 최선을 다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올리고 누굴 떨어뜨린다는 것이 함께 작동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 연결된 나사가 점점 꽉 조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그렇지만 1, 2% 변하는 것이 앞으로 그 이전에 3%, 4%, 5%의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대선에서도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예, 과거 대선에서도 보게 되면 뭐 이제 이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의 흐름이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요. 물론 팽팽한 접전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대선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선 전에 나온 조사 결과에 선거 결과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을 이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험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대선이 아닌 경우에는 변화된 사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요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이제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컸는데 공표 금지 기간에 어떤 후보 측에서 불법 콜센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 격차가 뒤바뀐 경우들이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을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격차 컸는데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이에 상대 후보에게 악재가 터지고 보도가 되고 하면서 뒤바꾼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상대 후보에게도 큰 악재가 같이 있어줘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혼자서만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나 총선거였지 대선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거나 이런 적은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18대 대선, 예, 네, 박근혜 47%, 문재인 42%가 대선 7위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으로 치면 지금 시점입니다. D-7의 지지율이었고요. 실제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고, 19대 대선 2017년이죠. 문재인 38%, 안철수 20%, 홍준표 16%로 조사가 됐습니다. D-7일이었는데 물론 수치가 다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당선인의 윤곽은 여론조사하고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D-7일 지지율이 윤석열 39%, 이재명 38%, 그리고 안철수 12%. 물론 안철수 후보는 나중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단일화가 됐죠.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내용들이고 자세한 조사 개요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총선거와 달리 대선은 미래전망적인 투표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지금 3자 구도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꽤 많은 지지율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심판 선거라고도 하고 네. 또 미래지향적인 심판 선거라고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적임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비중이 더 높았는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그러한 흐름보다도 오히려 이전 정권에 대한, 직전 정권에 대한 평가적 경향이 상당히 높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심판 선거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의 후보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 중에서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중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전 정권을 내가 평가하고 싶다,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선거에서는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이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그 선거 때는 이제 야당을 이용해서 이제 심판이나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은 실제로 평소에 얻는 지지율,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후보의 지지율을 얻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선거인 경우에 평가 선거인 경우에는 야당이 다소 이제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성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제 그런 흐름이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를 키우는 그런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도층으로 좁혀서 한번 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중도층에선 더 올라갑니다. 57%, 김문수 후보가 26%, 이준석 후보가 12%로 나타나고 없다가 4%, 모름 응답 거절은 0으로 짓게 됐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도 있고 저 수치 그대로 우리가 통계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데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중도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선과 지방선거는 한 60% 내외의 투표율을 보이는 경우는 그 경우는 이제 중도층보다는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서 이제 투표율이 이루어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고요. 그러나 대선 같은 경우는 최근 대선들 보게 되면 투표율이 70% 후반대, 80% 육박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양당의 고정 지지층 이외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좀 높지 않은 이제 중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의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손을 들어주는 세력이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양쪽 주요한 정당의 후보들은 중도층에서 굉장히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선거 본선 기간 동안의 캠페인은 후보들이 이제 중도층 소구 전략, 중도층 확장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자가 당내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선 때부터 이른바 중도 확장 캠페인을 벌여온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 선거의 어떤 평가적 속성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 이제 고전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이른바 TK, PK 영남 지역에서 이제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와 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 충분하게 보수층이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선 상황에서 중도로 확장하는 전략,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보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중도층에서 지지가 좀 제약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예. 수 있겠습니다. 중도층에서 모름 무응답이 0%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무조건 이제 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예. 원래 중도층에서는 정치적 관심도가 진보 성향층, 보수 성향층에 비해서는 낮은 층이기 때문에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도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중도층에서의 없다, 모름, 응답, 거절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중도층에서의 이제 부동층, 문답층도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이제 특성도 과거 선거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니까 중도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나 이런 성향들이 많이 이제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일화는 지금 뭐 이제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기대를 접은 것 같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없다라고 아예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죠. 나오셨으니까. 자, 양자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52%, 김문수 42%. 이준석 후보가 지지를 하고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지지를 이준석 후보를 해주고 본인이 빠진다라고 단일화됐을 것을 가정을 하더라도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얘기는 단일화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단일화가 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각각 후보로 경쟁해서 3자 구도로 치러졌을 때는 승산이었고 2, 3위 후보에게 그렇지만 합쳤을 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 또는 기대감을 줄 때 그 단일화가 정상적인 단일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두 사람의 단일 후보를 가정해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펼쳐보아도 이제 격차가 상당히 의미 있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후에 남은 기간의 어떤 캠페인에 따라서 변화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승패를 떠나서 어떤 다른 의미를 찾는 데 단일화는 여전히 이제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예. 지금 합쳐서 했을 때는 글쎄요 이제 뭐 좀 좁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상당히 사실은 격차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런 흐름도 7일 뒤에 뭔가 크게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대개 이제 보면 우리가 2등과 3등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2등과 3등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예. 1위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거나 비슷해지면 사실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단순 계산해서 예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보들의 구성이 이제 배치가 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제 2, 3위 후보 합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1위 후보에게도 지지율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2017년 대선을 예를 들긴 하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42%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만약에 그때 양자 구도가 됐거나 또는 3자 구도로 대폭 줄어들었거나 굉장히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합산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금도 합쳤을 때 격차가 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목요일, 금요일 이제 사전 투표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지난 대선을 보면 한 77% 정도 본 투표율 다 합친 게 네. 나왔고 전체 투표율이죠. 그 안에서 한 30%대 중후반 정도가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번에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과거에는 토요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로 당겨지면서 사전 투표율도 당겨지면서 평일에 사전 투표율이 이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평일에 되면 직장인들 많이 사전 투표를 이용하는 활용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네. 사전 투표율이 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그리고 선거 결과가 굉장히 경쟁 구도로 전개될 때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1위, 2위, 3위의 격차가 비교적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불확실할 때 사실은 투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투표에 많이 가는데 어떤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표에 참여해봤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1위, 2위, 3위 현재 지지율 순으로 봤을 때 모든 주자의 지지층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어차피 좀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이 풀어지는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겠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투표율을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는 특히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대, 30대 등의 젊은 층이고요. 예. 평소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중도 성향층이 이제 사실은 지지층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좀 낮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 지지자들의 그 후보의 지지층별로 살펴봤을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층의 비중에서 좀 낮은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표를 가지고 수를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에 나와 있는 지지율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지층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표 의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대부분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폭은 또는 오히려 어떤 후보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새 후보 공이 지지층의 투표를 제고하는 캠페인에 상당히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최근 사전 투표율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건데 2017년 대선 때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로 치러졌죠. 26.06%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고, 그리고 최종 투표율, 본 투표까지 반영된 최종 투표율은 7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굉장히 박빙으로 결국 끝났던 그 선거에서도 총 투표율은 77.1%, 거의 비슷했어요. 네. 다만 사전 투표율이 36.93%로 직전에 비해서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넘게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평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지난번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거의 이제 활용도가 뭐 40%를 넘어갈 정도인 것이니까. 그 다음에 77.1%, 77% 투표율도 보면 OECD 국가들에서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 등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이제 호주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의무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거나 내가 공직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근데 그런 경우들은 훨씬 이제 90%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 그룹에 이제 우리나라가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전으로 치러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연 이제 높을지 낮아질지 이제 그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예. 만약에 그래서 이제 각 정당에서 각 후보들 캠프에서는 단순히 이제 접전이 아닌 상황이거나 또는 결과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의 선거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또는 그것을 했을 때 또 이준석 후보도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고 투표를 높이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난 대선, 최근 두 차례 대선은 77% 정도의 투표율로 투표 열기가 확인이 됐고, 이번엔 그보다 낮아질지 아니면 그 정도 유지될지 오히려 더 늘어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77%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점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 한번 짚어볼게요. 3자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한쪽에서 이제 거의 과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일강일중 일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선거 이후에는 그러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뭐 정치 평론의 영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뭐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 함께 일단 이제 분석해 대선 주십시오. 후에 정계 개편이 있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에 이제 에너지가 사실 축적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 동력이 더 커지는 것인데, 선거 후에는 각 정당들에서
패배한 정당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동력들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이제 후보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전당대회에서 과연 기존의 어떤 주류에서 이어지는 인물들, 세력들로 이제 가는지 아니면 쇄신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선택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난번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네요. 일단 단일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어떻게 같은 주변에 경우에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단일화 근데 하냐 이제 마냐. 원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제3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캠페인의 교본입니다. 안철수 지난번에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그랬죠. 예,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의 지지율이 쭉 빠져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한테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어차피 이제 단일화해서 후보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후보는 그 교본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솔직하게 사실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부하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전략적 거짓말인데 그냥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 쪽을 비난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멘트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난조로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멘트를 하고 메시지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략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하게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일화 생각이 있다면 교본대로 하는 것임에도 또 교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데 네. 예, 따라서 단일화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오늘까지는 예. 내일 이제 시한이긴 한데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효과를 충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양쪽의 후보들이 이른바 이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 후에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그 지지층들이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당장 이제 내일 하루인데 모레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효과를 충분히 얻게 되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지금에 와서 단일화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을 높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즈를 왜 처먹어? 일만 커져.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즈를 키우지 말고 치센. 어때? 너무 편해요. 출입국 관리법은 출국 금지 대상자를 자세히 규정해 놨습니다. 형사 재판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병역 기피자와 고액 세금 체납자, 국가안보 또는 외교 관계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대 범죄 피의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인사는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나라를 대표해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온 행보와 출입국 관리법에 적힌 출국 금지 사유가 너무나도 이질적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Imagine more. I am introducing. I am back. 상상 그 이상 이상의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혜택이 쌓이네. Imagine more. 오, 이런 것도 컬리에서 사? 이것도 컬리에서 산 건데. 야, 별게 다 있구나. 인생도 짧은데 그냥 컬리에서 사는 거지. 뭘 사도 실패가 없으니까. 뭘 사도 컬리니까.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잠잘 때도 안 아프니까 정말 좋아요. 정맥벽을 건강하게 센시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네요. 센스 있게 센시아.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